자, 첫 번째로 이제 기권의 구조가 나오는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죠. 처음에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다가 기온이 올라가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이렇게 총 4개의 층으로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층이 무슨 권이에요? 대륙권. 두 번째는 성층권. 세 번째는 중간에 끼어 있다. 중간권.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열권. 그래서 4개의 층, 4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층의 특징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층에서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왜 떨어지느냐? 바로 여기 지구도 지구 복사열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 지구 복사열이 높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오는 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감소하죠. 자, 기온이 감소하면 이 높이 있는 곳의 온도는 공기는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공기는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가 될 거지. 그랬을 때 공기의 밀도는 찬 공기가 더 밀도가 커서 무겁죠. 그럼 찬 공기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반면에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가벼우니까. 자,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잘 섞일 거 아니야. 자, 이거 뭐라고 그래? 열의 전달 현상 중에서 대류 현상이라고 하죠. 즉 대류권에서는 바로 무슨 현상이 생긴다? 대류 현상이 생긴다.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공기가 잘 섞인다는 거잖아. 잘 섞인다는 것은 공기층이 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거와 대류현상은 같은 거예요. 불안정한 대류현상이 생기니까 잘 섞이고 잘 섞이니까 공기층이 불안정한 거죠. 자, 대류현상이 생기면서 여기에 수증기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대류현상이 생기면서 수증기가 생겼다? 그럼 이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뭘 만들어요? 구름을 만들겠지. 자, 구름 만들면서 비가 내리겠지. 바람이 불겠지. 자, 무슨 현상? 그렇지.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서? 대륙권에서. 왜?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알아주면 되겠군.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성층권에서는 다시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가게 돼요. 자, 왜 그러냐? 원래는 지구 복사열이 적게 받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성층권이 없이 이게 없이 대륙권, 중간권 이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성층권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성층권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해서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위쪽이 무슨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 아래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가 되겠죠. 찬 공기는 원래 무거운데 아래에 있어. 따뜻한 공기는 원래 가벼운데 위에 있어. 자, 그럼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여요. 자,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대류 현상이 없으면 공기층이 안정 불안정? 안정이죠. 자, 그러니까 기상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니까 기상 현상이 없고 안정하다 보니까는 비행기가 날아갈 때 항로로 이용이 되겠죠. 왜? 바람이 안 부니까. 여기 구름이 여기서 끝났어. 구름이 여기서 끝나니까 비행기는 이 위에서 다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간권을 볼게요. 중간권 다시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죠? 그럼 중간권은 위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 아래쪽이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자, 찬 공기는 어디로?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위로. 섞이려고 하겠지? 섞이니까 얘네들은 대류 현상이 생기게 되고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중간권은 공기가 많이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자, 대류 현상 섞이긴 섞이는데 수증기가 없다. 그러면 비바람, 구름, 기상 현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할 때 기상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런 게 안 생기고 이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 대기층에 운석이 내려오다가 마찰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유성이 관측이 되는 곳이 바로 중간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10번은 이제 지구복사 에너지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워지고 우주에 가까워지니까 공기가 희박하고 그러니까 태양열을 많이 받을 때는 뜨거워지는
열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 아래쪽은 무슨 공기? 찬 공기. 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찬 공기는 원래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원래 위에 있으려고 해. 자, 대류 현상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지구권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해했죠? 자, 다음 주제는 지구 복사 평형이에요. 자, 복사 평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열을 가하는 물체가 있었어. 자, 열을 가하는 물체가 있었다. 그럼 이 열이 이 물체에 가해지게 되면 이 물체는 서서히 어떻게 될까? 따뜻해지겠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물체에 열을 가하는 시간 동안에 온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물체의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겠죠. 근데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온도가 일정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점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 자, 처음에는 이 열을 받지만 이 열을 받게 되면 얘도 뜨거워질 거란 말이지. 뜨거워지면은 얘도 이제는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예요, 지구. 자, 이게 태양이에요.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거든. 그럼 이 받은 열을 지구가 무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무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지구도 열을 밖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일정하냐? 이 받는 열 에너지와 이제 나도 내보낼 수 있는 애가 된 거지. 이 내보내는 열 에너지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가 이루어졌다? 복사열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자, 예를 들면 태양으로부터 100이라는 에너지가 오고 있다. 지구로. 그러면 이 지구 대기가 30%는 우주로 반사를 해버려요. 나머지 70%를 지구가 흡수를 해. 이 흡수한 70 중에서 지구가 뜨거워진 다음에 지구도 이제 뜨거워진 열에 지구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내보낼 때 지구 대기에 반사돼서 지구에 그냥 머금고 있는 게 30.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게 얼마? 70. 자, 뭐예요? 지구가 엄밀히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70을 받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70을 내보내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서 지구가 이제 1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 뭐 때문에? 복사 평형 때문에. 자, 어디에서? 지구에서. 그래서 이걸 지구 복사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여기에서 대기에서 이 기체들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열을 100%를 전부 우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다시 한번 지구로 내보내서 30은 지구로 70은 우주로 내보낼 때 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대기죠. 이게 마치 비닐하우스의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린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기체를 우리가 무슨 기체라고 하면 좋을까요? 온실 기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온실 기체에는 메테인이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게 증가를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시기에 따라서 쭉 증가해오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의 증가량과 지구의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의 증가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바로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온실 효과를 넘어서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 뭐라고 한다 이거를?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양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바로 CO2 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자, CO2가 언제 생기는지 알면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CO2가 언제 생기냐? 바로 이 C라는 물질을 뭐하면? 연소시키면, 즉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CO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양을 줄이려면 우리는 어떤 양을 줄여주면 돼? 이 C의 양을 줄여주면 되지. 이 C의 주성분이 바로 뭡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결정체.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석탄과 석유들의 사용을 점점 줄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석탄, 석유를 줄여주는 이런 에너지들, 태양광이라든지 뭐 지열, 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CO2 양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자,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복사평형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설명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 다음 단 넘어가죠. 다음으로 이제 구름의 생성 과정이에요. 자, 구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여러분들 구름은 바로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바뀐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거는 H2O의 기체 상태인 이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방울로 바뀌는 과정인 거지. 얘 똑같이 H2O가 물 H2O로 바뀌니까 얘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죠. 바로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응결됐다라고 이야기해. 응결. 그래서 수증기가 물로 가는 과정, 응결되는 과정. 이 응결이 이루어져서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구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하트만 기억해 주면 돼. 하트. 자, 하트 뭐냐? 바로 여기 땅에서 땅에 있던 여기 수증기가 있었어요. 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증기 되기 전에 물에 있었는데 이 물이 증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첫 번째, 자, 뭐 공기 상승. 자, 공기가 상승하면은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합니다. 이게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팽창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팽창을 하는데 이때 열의 변화가 없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한다. 그래서 단열 팽창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단열 팽창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팽창을 하면서 공기 사이의 공간이 멀어지게 되니까 분자 운동이 공기 사이의 운동이 멀어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죠. 자,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 자, 기온이 하강하면은 이슬점이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죠. 자,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수증기의 응결. 자, 얘가 이슬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뭐가 생긴다? 수증기가 뭘로 된다? 물방울로 응결된다. 자, 응결되는 이 과정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구름이라고 그랬죠? 구름이 생성이 된다. 자, 이 과정을 외워야 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이거 외우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터지잖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뭘 기억해라? 여러분 머릿속에 하트를 기억해 주세요. 하트. 자, 어떻게? 자, 상승 하면서 팽창 하면서 이슬점 도달 하면서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그 다음에 구름 생성. 자, 하트가 완성이 됐다. 하트를 완성을 하면서 구름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공기 상승,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구름 생성 과정이 끝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구름의 종류가 있는데 병합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빙정설이 나오는데 이 병합설은 따뜻한 지방, 즉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지방에서의 구름이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빙정설은 약간 고위도, 좀 추운 지방, 중위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생기는 구름의 생성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이 병합설은 물방울들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자, 물방울 입자가 있어. 이 물방울 입자들이 하늘 높이 떠 있어. 근데 얘와 얘가 합쳐지는 거야. 합쳐진 물방울이 커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무거워지겠지. 자,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지. 그게 뭐다? 비다. 그러니까 합쳐진다. 물방울이 합쳐져서 비가 내린다. 자, 이거는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거니까 따뜻한 지방에서 비가 내리니까 얘는 무슨 비가 내리겠어요?
따뜻한 비가 내리게 된다. 이게 병합설이고요. 고위도 지방은 뭐냐면 고위도 지방은 좀 차갑잖아. 추우면 차가우니까 기온 영하 10도,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도 낮은 곳에서는 물방울들이 뭘로 바뀌겠어요? 얼음 알갱이로 바뀌겠지. 그 얼음 빙자잖아. 그래서 빙정, 얼음을 형성해서 이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과 뭉쳐가지고 무거워져서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 비 중에서도 무슨 비? 찬비. 또는 그냥 내리면 뭐 눈. 이런 식으로 찬비 또는 눈이 내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빙정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의 형태가 병합설로 설명이 가능하고 빙정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뜻한 지역과 추운 지역에서의 구름의 생성 과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내용 중에 하나죠.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면, 이게 먼저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공기 속에 수증기인 H2O,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공기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바로 공기 1kg이 기준이에요. 공기 1kg 속에 여기에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겠어? 수증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근데 이 수증기가 무한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가 정해져 있다.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그래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온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자, 단위는 그람 단위예요. 자, 어디에? 공기 1kg 속에. 자,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게 바로 무슨 곡선이냐? 바로 이 곡선. 이 곡선의 이름은 뭐냐면, 자, 온도가 여기에 0도가 있고, 온도가 여기에 뭐 10도가 있었고, 여기에 20도가 있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도에서 지금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만약에 14.7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20도라는 온도에서 여기 지금 이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20도라는 온도에서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다? 14.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꽉 차 있다. 이걸 우리가 포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꽉 차 있다. 그럼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이니까 이 이름은 포화 수증기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다 이어주면 선이 되겠지. 곡선이 되겠지. 그 곡선은 무슨 곡선이 되겠어? 그 온도에서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찍어 놓은 곡선, 즉 포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의 곡선,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되는 거고, 요 빨간 선에 있는 애들은 전부 무슨 상태겠어요? 그 상태는 수증기가 포화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A점이 있었다. 자, 이게 A점이다. 자, A의 상태는 지금 20도씨의 공기인데 20도씨에서 최대로 지금 14.7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만약에 여기다. 이게 만약에 뭐 7.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란 상태는 지금 현재 7.6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수증기가. 얼마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로 14.7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로 14.7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다? 7.6이 들어있다. 자, 그럼 얘는 더 들어갈 수가 있죠. 얼만큼? 이만큼 더 들어갈 수가 있지? 수증기가. 자, 그러니까 아직 포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상태? 포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 불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포화 수증기랑 곡선의 이 아래쪽은 전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점을 찍고 얘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A-는 0도씨예요. 0도씨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여기야.
여기가 뭐 만약에 뭐 대충 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5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7.6이 들어갔으니까 넘쳤잖아. 그러면 포화 상태를 넘었다. 뭐라고 한다? 얘를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큼 넘쳤어요? 요만큼 넘쳤지. 자, 넘친 양은 다시 물방울로 돌아와야 됩니다. 뭐가 돼요? 물방울 돌아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응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이 뭐가 돼야 돼? 물방울로 돌아와야 돼. 그럼 얼마만큼이 물방울로 돌아왔느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에서. 그래서 포화수준이라는 곡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자 20도씨의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7.6g이 들어있다. 이 공기를 0도씨로 냉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자 20도씨의 공기, 20도를 찾아요. 어디? 여기 있잖아. 자 1kg, 기준이 1kg라고 했죠. 자 1kg 속에 수증기 얼마 들었대? 7.6이 들었대. 그럼 7.6이 어디야? 여기잖아. 바로 어디 점? A점. 아, 얘가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구나? A 상태구나. 그럼 얘를 0도씨로 냉각한다는 건 뭐예요? 요 A 상태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A 다시 상태로 0도씨로 냉각해 준다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0도씨까지 가는 거지. 자, 그러면 불포화 상태였던 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과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7.6이 녹아 있는 건데 최대로 5g까지밖에 못 녹는 거잖아.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2.6이 되겠지? 그럼 2.6g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물방울로 돌아와야 된다. 응결돼야 된다. 응결되는 양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수증기의 양을 늘려줘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지. 온도를 낮춰서 지금 10도씨가 되면 얘는 포화 상태가 되잖아. 즉 어떤 상태를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즉 이 이하로는 있을, 즉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가 되잖아요. 이때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다.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다? 이 온도를 뭐라고 하는 거다? 바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다, 이슬점이다 라고 얘기해. 과학에서 점이라고 하는 건 전부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온도, 끓는 온도죠. 그러니까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수평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이슬점은 전부 포화수증기란 곡선과 만나는 이때의 온도가 전부 이슬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슬점도 구하고, 그 다음에 포화수증기란 곡선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바로 상대 습도잖아요. 자, 습도라는 거는 습한 정도잖아. 습한 정도라는 건 뭐가 습한 정도예요? 자, 어떤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습도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에 똑같이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는 건데,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 그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분에 여기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 양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 퍼센트 습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상대 습도다. 예를 들어서 요 A점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A점에서는 20도의 온도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 14.7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현재 얼마 들어있다? 7.6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14.7분의 현재 7.6 곱하기 100, 약 50%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도를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 응결되는 양, 상대 습도, 요거를 한 번에 같이 설명했으니까 총 내용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개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기압이에요. 기압. 자, 기압이라는 것은 이게 공기잖아. 공기가 나타내는 뭐
압력이에요. 이 기압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속에 공기 입자가 있다. 그럼 이 공기 입자가 벽면에 부딪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공기 입자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공기 입자들이 있을 텐데, 이 공기 입자가 나타내는 어떤 충격의 양,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기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에 충돌하는 횟수와 관련이 있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즉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압은 어떻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압력을 측정을 했단 말이지. 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수은을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수은이라는 것의 특징이, 얘는 유일하게 상온에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온도, 상온 25도씨라는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에서 유일하게 금속인데 액체야. 자, 우리가 아는 금속들은 다 고체잖아요.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이 바로 수은이야. 금속인 액체라는 얘기는 밀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밀도가 큰 액체를 찾다 보니까 수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은을 갖다가 꽉 채운 상태에서 이 시험관을 뒤집었더니 이 수은이 내려오다가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멈춘 거예요. 자, 여기도 다 수은이야. 자, 왜 멈췄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높이 76cm가 나온 상태에서 멈춘 거야. 자, 왜 멈췄느냐? 바로 이 수은 밖에서 있는 공기 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바로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한다면, 이 공기의 압력, 이 대기 압력이 뭘 버티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 수은 기둥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버티고 있는 거지. 뭐를 버티고 있다? 바로 수은의 압력을 버티고 있는 거지. 얼마큼의 압력? 수은 76cm의 압력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 뭐냐면 여기서 누르는 대기 압력과 수은의 압력이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대기가 나타내는 대기의 압력, 대기압과 누구의 압력? 수은의 기둥의 높이만큼의 누르는 압력이 같다는 거지. 자, 이 대기압을 우리가 일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했을 때 이 수은 기둥의 압력, 자, 76cm였죠? 수은이죠? Hg.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요. cm Hg. 자, 일기압은 그래서 76cm Hg가 같다. 그 다음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760mm Hg가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압력의 단위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1013 헥토파스칼과 같다. 그 다음에 이걸 물기둥으로 실험을 하면 약 10m 높이의 물기둥의 압력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압 압력을 측정했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얘를 기울여도 높이가 똑같다. 두껍게 해도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기울이든 두껍게 하든지 간에 얘가 누르는 압력, 이 단면적에 누르는 압력, 단면적에 누르는 압력은 총 합치면 넓어졌지만 넓어진 거에 반해서 또 더 많은 양의 수은이 눌러주기 때문에 이 압력은 동일한 거예요. 좁고 높은 곳에서 누르는 거나 넓고 넓게 눌러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울이거나 두꺼워져도 대기압인 수은이 누르는 압력은 같다는 거지. 자, 만약에 이 기둥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 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자, 이 산에서 수은 기둥으로 똑같이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자, 왜 낮아질까? 높은 산은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공기가 희박하지. 공기가 희박하니까 땅에서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 1기압이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은 높은 산에서의 압력은 0.5기압. 압력이 적어지게 되겠죠. 압력이 적어지니까 이 누르는 힘이 적어지니까 수은 기둥은 더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 기압이 낮은 곳에 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낮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압에서 나오는 게 똑같은 말이 바로 이제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 입자들의 흐름이야. 공기 입자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으면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흐름이 생긴다고.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많아? 그럼 누르님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공기가 많이 밀리는 곳을 우리가 압력이 높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해요. 자,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은 항상 어디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고기압은 공기가 많으니까 공기가 많아지려면 위에서 아래로 공기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작용하고요. 내려온 공기가 뭉쳐 있다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간단 말이야.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밖으로 새 나가요. 저기압은 공기가 적으니까 적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저기압이고,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와야 상승할 거 아니야?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적도라고 해보면은 지구가 적도 중심으로 이렇게 극이 나눠져 있단 말이지.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회전축.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야. 이 자전을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휘어진다고. 이 공기의 흐름이 휘어져요. 따라서 자전의 영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요. 어떻게 휘어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만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휜단 말이야. 얘도 똑같아요. 모양은 오른쪽 똑같아요. 휘는데 고기압은 나간다 그랬지. 자, 나가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돼? 나가게 그려야 돼. 저기압은 들어와야지. 들어오게 그려야 돼. 자, 모양은 똑같은데 나가니까 이 나가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기압은 모양은 똑같은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자전에 의한 모양은 똑같단 말이에요. 화살표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고기압의 모양은 이렇고 저기압의 모양은 이렇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개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바람도 해풍과 유풍을 만드는데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낮에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럼 낮에는 태양빛이 강하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모래와 이 물의 어떤 차이? 비열의 차이 때문에, 비열 차이라는 거는 비열이 작을수록 빨리 가열되는 거죠. 즉 모래가 빨리 데워지는 거예요. 그럼 모래가 데워지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하겠지. 상승했던 공기가 바다 쪽으로 가고 바다 쪽에서 이렇게 하강하겠죠. 식어서. 그럼 이 식은 공기가 다시 모래 쪽으로 오겠지.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따져보게 되면 이쪽 공기가 하강하니까 여기는 무슨 기압이 되는 겁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고, 여기 상승하니까 무슨 기압이 되는 겁니까?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바람을 어떻게 느끼겠어? 아,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구나.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구나. 그래서 그 바람을 낮에는 뭐라고 한다? 해풍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고기압과 저기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밤에 여기가 바다다, 여기가 모래고 육지고 여기가 물이다라고 했을 때 밤이 되면은 오히려 모래가 빨리 식어요. 자, 빨리 식으면 여기가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고,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여기서 상승 기류, 여기서 순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기가 하강하니까 여기가 무슨 기압? 고기압. 여기가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되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 서 있어. 자, 바람이 어디로 불러?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 자, 즉 밤에는 비열차로 인해서 육지에서 바람이 분다. 무슨 풍? 유풍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원리로 여름과
겨울철에 우리나라 주변에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풍이 불고 낮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겨울에는 육풍이 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여기 중국 대륙이 있고 러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여기 태평양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름철에는 어디가 빨리 데워져요? 육지가 빨리 데워지면서 상승. 그러면서 태평양 쪽으로 공기가 가서 하강. 그러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태평양에서 우리 쪽으로 부는 거지. 즉 여름철에는 어디서 불어요? 바로 바다 쪽에서 어디로? 대륙. 육지라고 합시다. 바다 쪽에서 육지 대륙 쪽으로 부는 거지. 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잖아.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요? 지금 남동 쪽에서 불었지? 그러니까 무슨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아까 밤하고 똑같은 거야. 겨울에는 오히려 육지가 빨리 식어요. 자, 빨리 식었어? 그럼 식은 공기가 흐름이 어떻게 돼? 바다 쪽으로 가고 바다에서 상승기류 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바람이거든. 그러면 이때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대륙 육지에서 어디로? 바다로 불겠지. 마찬가지 동서남북 그리면 위쪽이 북쪽, 위쪽이 서쪽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북서쪽에서 부네. 북서 계절 풍이 분다. 언제? 겨울철에.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 고기압, 저기압의 모양, 해풍, 육풍, 여름, 겨울. 와, 이거를 이제 10분 안에 다 정리하다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 기가 뭐냐면 공기야, 공기. 단이 뭐냐면 덩어리예요. 단체 이렇게 하잖아. 덩어리.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 되는 거야. 이 공기 덩어리는 조그만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대륙의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에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거를 크게 한 4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로 한 등분, 세로로 한 등분, 이렇게 4개의 등분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요, 이 공기는 만들어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 온도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기온이 낮은 공기, 기온이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기온이 높은 공기. 자, 습도가 낮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건조한 공기, 습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다습한 공기. 이런 식으로 공기 덩어리를 나눌 수 있겠죠. 그때 이 공기 덩어리를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이라고 본다면, 자, 1번 공기 덩어리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2번 공기 덩어리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3번 공기 덩어리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4번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기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자, 1번과 2번은 기온이 높을까 낮을까?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기온이 어때요? 낮죠? 기온이 낮아요. 3번과 4번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따뜻하지? 그러니까 기온이 어떨까?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높아요. 그 다음 이 1번과 3번은 육지, 대륙 쪽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습할까 건조할까? 습도가 낮아요. 그치? 얘도 습도가 낮겠지? 2번과 4번은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얘도 바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요. 요거를 이제 말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기단은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다. 자, 기온이 낮은데 너무 낮아, 너무 춥다. 그래서 한랭. 습도가 낮다, 건조하다. 그래서 한랭, 건조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2번은 기온은 낮은데 습도가 높다. 자, 근데 얘는 한랭보다는 기온이 그냥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온. 그 다음에 습도가 높다, 다습. 2글자로, 한자로 습도가 많다는 거죠. 3번은 기온은 높고 습도가 낮다. 기온이 높으니까 얘는 뭐였어요? 따뜻하다, 온난. 그 다음에 습도가 낮으니까 건조. 온난하고 건조하더라. 자, 얘는 기온이 높으니까 굉장히 고온에 다습하더라.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얘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각각의 이름은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서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예요? 시베리아 지역이지? 그래서 이 기단은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 자, 2번은 러시아 앞바다의 오호츠크의 바다의 이름을 따서 오호츠크 해
기단. 여기는 양쯔강에서 만들어졌다. 양쯔강 기단. 여기는 태평양의 북쪽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졌다.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이 있단 말이지. 자, 대표적인 1번은 언제 영향을 주겠어요? 추운 겨울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언제 영향을 주겠어? 덥고 습해. 언제? 매우 뜨거운 한여름. 우리나라에 한여름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하죠. 따뜻하고 건조해 뽀송뽀송해. 선생님이 좋아하는 계절 봄과 가을에 영향을 주고,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여름이 오기 직전 초여름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하면 기단이 정의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전선이 나오는데, 이 전선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기단들이 공기 성질이 다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찬 공기가 움직이면서 어디로?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의 기단이 어디로? 찬 공기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 이동하는 애들의 이름을 따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이동한다. 이럴 때 보세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찬 공기가 들어온다. 찬 공기가 공격할 때는 무겁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떠오른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계면이 생기잖아. 이 경계면. 이런 경계면, 공기와 공기의 경계면, 이걸 뭐라고 한다? 전선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선면이 땅에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면서 얘를 무슨 전선이라고 하냐면 차가운 공기가 공격을 한다. 그래서 한랭전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로 간다. 이거는 원래 따뜻한 공기가 누구한테? 찬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찬 공기를 살살 달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면이라고 하고 이 지점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서서히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파고들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겠지. 경사가 가파르면서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겠죠. 가파르니까 높게 솟구치겠지. 솟구치면서 이 전선의 뒤쪽에 비가 내리겠지. 자, 이걸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경사면이 어떻다? 가파르다. 첫 번째, 경사면이 가파르다. 두 번째, 무슨 형태의 구름이 생긴다?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자, 무슨 비가 내린다? 찬비가 내린다. 자, 어디에? 좁은 지역에.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전선의 어디에? 뒤쪽에. 전선이 여기 있으면 전선 뒤쪽에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어때요? 여기 닿는 면에 구름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구름이 얇게 펴지겠죠. 얘는 경사가 어떻다? 완만하다. 자, 얇게 펴진 무슨 형? 층운형 구름.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면 되잖아. 자, 좁은 지역, 넓은 지역. 넓은 지역에 걸쳐서 무슨 비가 내린다? 따뜻한 비. 따뜻한 비가 내린다. 전선의 어디 쪽에? 앞쪽에 비가 내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이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저기압이 발생을 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발생을 하면서 앞쪽에는 온난전선이
이 뒤쪽에는 한랭연선이 뒤따르는 이런 형태로 생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온대성 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고 이 오른쪽에는 무슨 전선이? 온난 전선이, 뒤쪽에는 무슨 전선이? 한랭 전선이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자, 한랭 전선은 우리가 찬 공기가 무슨 공기를? 따뜻한 공기를 공격할 때 생기는 게 무슨 전선이다? 한랭 전선이다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되겠지? 자, 온난 전선은 이 따뜻한 공기가 무슨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평면으로, 자, 이거는 지금 위에서 바라다본 모습이라면, 우리 지구 위에서 바라다본 모습이라면 이거를 옆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 가운데에 무슨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고, 뒤쪽에 무슨 공기가? 찬 공기가 공격을 하고 있고, 앞쪽에는 무슨 공기가 있어요? 찬 공기가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지. 자, 아까 했잖아. 한랭전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든다 그랬잖아. 이렇게 파고든다고. 그럼 따뜻한 공기는 여기 솟구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구름이 생긴다? 저근형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좁은 지역에 걸쳐서. 자, 그럼 전선의 뒤쪽에, 자, 전선의 뒤쪽에 이만큼 좁은 곳에 뭐가 생기겠어? 비구름이 생기겠죠. 무슨 형태의 구름? 바로 층운형이 아니죠. 무슨 형태의 구름?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고, 여기서 지금 뭐가 내리겠어? 자, 여기 구름은 무슨 형태?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면서 좁은 지역에 걸쳐서 무슨 비가? 찬 소낙비가 내리게 된다. 어디에? 여기에. 자,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름이 넓게 충운형 구름이 생긴다고 그랬죠.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전선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자, 무슨 구름이 생긴다? 충운형 구름이 생기고, 자, 어떤 지역? 넓은 지역에 걸쳐서 무슨 비? 따뜻한 비가 내린다 그랬죠. 자, 그때 여기에 기온이 제일 높겠지. 자, 이때 여기에 점을 A점, 여기에 점을 B점, 여기에 점을 C점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부는 방향도 중요해요. 자, 어떻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람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선생님이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저기압 중심이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랬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자, 그 모양을 생각해봐요. 요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거기에 한 부분, 거기에 한 부분,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동서남북으로 따지게 되면은 동서남 북을 따지게 되면 요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무슨 풍? 남동풍이 불고, B 지역에서는 뭐가 불어요? 남서풍이 불고, C 지역에서는 뭐가 불어요? 북서풍이 불고. A 지역은 지금 현재 차가운 상태. 하지만 온난연선이 서서히 북상을 해서 온난연선이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B 지역은 현재 따뜻한 지역. 하지만 한랭연선이 쳐들어와서 좀 있으면 차가워질 것이다. C 지역은 현재 찬 공기가 기온이 낮은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90%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단원 전부 마무리가 되겠네요. 정말 이게 몇 분 만에 다 마무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하는 수업을 1시간 안쪽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쭉 정리하게끔 영상을 만들어 본 거니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안녕. 힘들어.